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50조 원보다 축소되고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청와대, 인수위, 여야 모두 어쨌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무협의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말해왔던 50조 원대 추경 규모가 예초보다 좀 축소될 수도 있다. 30조 원 추경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돈이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추경에서 5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대선 캠페인 와중에 빈번하게 들었습니다만 50조 원이라는 돈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더구나 상반기에 더구나 지금 3월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1분기에 이렇게 편성한 적은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단일 추경으로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보통은 25조 원 이상 편성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슈퍼 추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조 원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초 울트라 슈퍼 추경이 되는 건데 이걸 어디에서 돈을 마련을 할 것이냐 결국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다른 한 가지는 이 돈이 마련돼도 뭉칫돈이 시중에 당장 50조 원이 풀린다고 쳤을 때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는 좀 배부른 고민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50조 원의 그 조달처가 불분명한 거죠. 네. 일단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산의 구조 조정을 한다. 근데 예산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말로는 좀 그럴듯한데 기존의 607조 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예산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 전년도 7월부터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거의 반년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이 예산을 왜 배정해야 되는지, 예. 왜 이 돈을 써야 되는지, 왜 이걸 쓰고 저건 희생해야 되는지 이걸 뭐 예산실에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실국장 그리고 주무과장들을 다 그 앞에 앉혀놓고 한 10명 앞에서 이른바 인민재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타당성을 거의 반년 동안 설명을 한 뒤에 국회에 제출되는 게 그해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 다시 한번 들렀다가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그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이 걸음망을 걸러서 나온 그 예산이잖아요. 네. 여기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 한번 거치고 국회를 갔다 온 모두가 동의한 그 필요한 예산에서 예. 다시 보니까 50조 원 정도가 불필요했네라고 끌어낼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건 추가로 빚을 내는 국채 발행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떤 부담이 있느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이 정도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이 50조 원의 빚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빚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예. 하지만 여기에서 빚은 늘어나는데 집행은 아마 새로운 정부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을 당선인이 집권한 이후에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그 방안에는 공감이 돼 있지만 예. 50조 원은 과하고 어떻게 집행이 될지 아직 모르겠으니 빚을 가능한 줄이자 해서 나온 얘기가 오늘 30조 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방법과 그리고 네. 시기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선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정부 그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얼마나 마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607조 원의 예산은 이미 검증이 끝난 예산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더 끌어낸다. 네. 아침에는 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니까 인수위나 아니면 그 여당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 10조 원까지는 구조 조정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즉 10조 원을 기존 예산에서 빼온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 10조 원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산의 경중, 선후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걸 희생하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10조 원 정도 다른 걸 희생하고 마련을 하면 20조 원, 이거는 국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채를 가능한 발행을 안 하겠다.
재정 준칙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기간 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기존 입장하고 또다시 상충하는 아주 복잡한 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네.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른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네. 예. 지금 재정당국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적재고체의 발행은 계속 우려를 표명한 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발행에 이제 시기를 두고서도 문제인데 이 국채 발행 자체를 두고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나라에서 증서를 써주고 빚을 당겨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갚을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국고채 시장 현황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현 정부에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7차례에 걸쳐서 133조 원어치의 추경을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발행된 국고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여기에 얹어서 추가로 국고채 시장에서 국채가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아주 비싸게 줘야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기존에 물량이 많으면 이게 귀한 소위 한정판 대접을 못 받을 테니 금리를 더 얹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금리를 더 얹어준다는 건 결국 나라 돈으로 상환해야 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 회사채 같은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의 기준 금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줄 때 금융채에서 얼마를 붙여서 담보대출 이자를 산정을 하는데 네. 일반 서민들이 받는 대출금리 이자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추경을 예. 통해 지원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원을 받아서 금리를 갚게 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뭉칫돈이 풀렸을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아마 다가 모든 목적을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돌려막기가 연상되는 지금 경제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일단 단기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등록임대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임대사업자 그 등록제 사실상 2020년에 폐지되어 있는데 이 등록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좀 준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 이내에서 임대차 비용을 올리고 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세제 혜택 등을 준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예. 기존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건 주택시장에서 집값을 올리는 주범. 이렇게 지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 그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라는 걸 보다 방점을 찍어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월세 시장에서 보면 전체 60% 정도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인정을 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건설업자들이 정말 임대용으로 짓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주로 하는 이런 건설업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책을 늘리겠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안 저희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뉴스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내놓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그 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임대 시장에서 그 네. 집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대신 뭐 다주택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뭐 두 채, 세 채 이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왔다면 네. 말씀하신 그런 형태는 정말 기업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기업형의 임대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방을 빼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임차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그 임대료를 설정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두 가지 조건, 그 전제가 성립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믿고 있는 임대차 관련 그 전반적인 정책의 그 얼개입니다.
그럼 공급과 관련해서 네.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가 있고 그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되는 민간임대 투트랙으로 가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공임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보면 주거의 형태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예.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어느 규격 이상으로는 짓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이 낳고 정주했으면 좋겠다고 공급한 집에 신혼부부들이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아이가 뭐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면 예. 그 가족이 그 공간에서 살기가 너무 비좁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진행을 하면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한쪽에서는 그거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네.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정책을 계속 임대이기 때문에 작고 마감재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어놓고 놀리는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거고 공공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구상인데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추구하게 둘 것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한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출자나 융자의 확대 거론되고 있고 네. 세제 지원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정말 이제 적용이 되고 실제 이루어진다면은 부동산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면 증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예. 격언이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마련이죠.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물량이 순간적으로 그 전세 물량이 확 늘어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분양이 많이 돼서 이때는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잠깐 동안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물량이 확 공급이 되면 인근의 전월세 시장이 확 그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물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안정화 효과가 있을 텐데 다만 여기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선량한 공급자로서만 역할을 네.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죠. 예컨대 대학교 기숙사들이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위탁을 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기숙사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 기숙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 같은 게 생기죠. 나는 아침 안 먹는데 아침밥을 반드시 구매한다. 이런 옵션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비용으로 떠안겨지게 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했던 이 명분이 굉장히 희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이야기로 넘어와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 직장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대 이하 직장인 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빚이 4,862만 원인데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0% 이상 늘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1년 사이 늘어난 금액이 대략 454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의 빚 증가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40대가 돈은 가장 많이 꿔서 썼습니다만 네. 20대의 경우에는 빚을 늘리는 그 증가폭이 상당히 컸어요. 예. 1년 사이에 29.4%가 늘어서 20대 직장인들이 평균 한 사람당 1,466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 어디에 썼는지 봤더니 전세담보대출도 있었고요. 네. 전세 관련 대출 혹은 그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른바 B2에 쓴 돈도 제법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네. 가상통화 이런 것들이 워낙 열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B2가 늘었는데 그런 반면에도 또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뭐 특히 코로나 타격 많이 입은 뭐 예술이나 스포츠, 여가 서비스 업들이 네. 좀 생계를 위한 빚이 늘었다는 분석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빚의 증가폭을 보면 업종별 업황이 드러나거든요. 네. 금융보험업에서 1인당 한 가게당 9,541만 원씩 빚을 냈는데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1,898만 원씩 빚을 냈어요. 예.
그 금액 단가로 보면 음식 숙박업은 빚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예. 이쪽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더욱 증가폭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술, 스포츠, 여가업 21.5% 늘어났고요. 음식 숙박업도 17% 이상, 또 교육 서비스, 학원업 하시는 분들도 14% 이상 빚이 늘어났거든요. 예. 대면 서비스 그리고 여행, 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업황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평균의 거의 2배 가까이도 넘게 올랐네요.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